오늘의 이야기는 삼국지 제8편 조조와 여포, 속고 속이는 지략의 대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도겸의 수하 장수 장계에 의해 부친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연주의 조조는 아버님, 괘씸하다, 괘씸해. 아흑. 네, 이놈들을 아흑. 조조는 괴성을 고래고래 질러대며 슬픔의 통곡을 하였다. 그 바람에 수하의 장수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조조의 앞에서 안절부절하였다. 한 장수가 조조에게 말한다. 이왕 벌어진 일, 이제 그만 고정하십시오. 명을 내려주십시오. 소장에게 3천 병력을 주시면 닷새 안에 오봉산으로 달려가 도망친 장계의 목을 가져와 주공께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장수가 말했다. 소장이 당장 장계의 목을 베어와 조공의 영전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듯 말했다. 그때 막 들어온 조조의 책사 순욱이 여러 장수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 오봉사는 왜 토벌하겠다는 거요? 조공을 살해한 사람은 장계라는 도적이지만 원흉은 그가 아니라 서주에 있는 도겸이요. 주공께서 큰일을 당해 지금은 상심이 너무 크시니 모두들 물러가시오. 주공께서 좀 쉬시게 말이오. 그러자 모든 장수들이 어중어중거리며 물러갔다. 장수들이 물러가자 순욱은 말없이 이런 상황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조 앞으로 다가가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소간, 주공의 슬픔을 위로하고 또한 감축을 드리옵니다. 조조는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순욱? 웬 헛소리야? 가친께서 별세하셨는데 감축이라니? 순욱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한다. 복 중 화가 있고 화 중 복이 있으니 복과 화가 어우러져 큰 일이 기대됩니다. 조조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지금 말한 화 중 복이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알고 계시면서 어찌 소간에게 물으십니까? 주공께서 거병하신 지 2년여 동안 파죽지세로 위험을 떨치셨으나 그 속에는 말 못할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0만 대군을 가지고도 연주 한 구석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라도 주공께서 대업을 이루시려면 우선 중원을 제패해야 합니다. 중원의 노른자위는 바로 서주 육군입니다. 아마도 주공께서는 서주에 염두를 두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공의 통곡 속에 어찌 그런 살기가 느껴지겠습니까? 제대로 맞췄소. 나는 저들이 내 비통한 심정을 천하의 제후들에게 소문 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도겸이 내 아버지를 죽여 조조의 슬픔이 극에 달했다고. 지금쯤이면 그 소식이 백리 밖까지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허나 주공, 서주는 만만치 않습니다. 조조가 채근하듯 말한다. 계속하시오. 서주를 취함에 있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서주 태수 도겸은 천재께서 임명하셨으며 인의를 바탕으로 다스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가에서도 평가가 매우 좋아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기주의 원소, 남양의 원술, 평원의 공손찬, 형주의 유표까지 모두 서주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민심의 분노를 사고 제후들의 적이 될까 봐서이지요. 그러니 그들 또한 서주를 취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순욱의 말을 듣던 조조는 턱을 괴고 손가락을 세우며 진지한 어조로 물었다. 그러면 내가 서주를 쳐야 한다고 보오? 순욱이 대답한다. 지금 도겸이 부하를 시켜 선친을 살해했는데도 원수를 갚지 않는다면 이치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도겸은 세상 물정이 어두운 데다 늙고 병약한 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서주 자사에 어울리겠습니까? 서주는 중원의 요충지로 황하가 흐르고 태산이 보이며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늘이 주공께 서주를 주시는 것은 큰 깃발과 광풍을 몰아주고 복엄에 검집을 주는 셈입니다. 주공은 뭘 더 기다리시는 겁니까? 조조는 그 말을 듣고 몸을 고쳐 앉으며 눈을 들어 말했다. 순욱, 당신 말을 들으니 좋은 술을 마시고 취한 기분이 드는구려.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군. 으하하. 조조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순욱은 다시 말했다. 주공, 이렇게 하십시오. 즉시 조정에 상소를 올려 도겸의 죄를 밝히시고 한편으로 원소와 원술, 공손찬에게 부고하여 전 제후들에게 도겸이 부친을 살해한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두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 바로 그 순간 군사를 몰아 서주로 진격하신다면 이는 천명에 따른 것이 되어 하늘의 뜻과 민심 공의에 모두 부합됩니다. 그러면 서주는 주공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순욱이 말을 마치자 조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는 지금 슬픔이 과해 붓을 잡을 수 없소. 그러니 당신이 부고를 써서 조정에 상주하고 제후들에게 전령을 보내 부친을 살해한 원수를 어쩔 수 없이 친다고 전하시오. 그러자 순욱이 미리 준비한 죽간서를 꺼내 두 손으로 받들며 말했다. 부고는 이미 써놓았습니다. 주공께서 내용을 살펴보시지요. 조조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됐어. 당신이 썼다면 내 뜻과 구구절절이 일치하겠지. 삼군에 명하시오. 내일 진실을 기해 서주를 친다고. 알겠습니다. 조조는 조인과 순욱을 대동한 채 각각 갑옷 위에 상복을 겹쳐 입고 출정 준비를 마친 병사들을 점검하였다. 출정 준비를 마친 병사들은 창과 투구를 비롯해 허리춤에 각각 조기를 상징하는 흰 배조각을 두른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하여 보수설한 원수를 갚고 한을 씻는다라고 쓴 커다란 조기를 앞세우고 서주를 향하여 5만의 군사가 일시에 출발하였다. 얼마쯤 가지 않아서 마상의 조인이 조조에게 물었다. 주공, 이번 출정에선 왜 선봉대와 중군, 그리고 후군의 구분을 안 두시는 겁니까? 그러자 조조는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고 즉각적으로 되물었다. 그러자 조인은 항상 철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출정할 때에는 누가 선봉이고 누가 중군이고 후군인지 정하셨는데 이번 도겸 토벌에는 왜 그리 안 하시는 건지. 그러자 조조가 냉정한 어조로 대꾸한다. 이번 싸움은 전과 다르기 때문이야. 복수하겠다는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서 이성을 잃었다고나 할까? 흥, 더 빨리 못 가는 것이 한이지. 해서 이번에는 5만 대군이 모두 선봉대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서주를 취해 힘을 아끼자는 것이지. 그러자 순욱이 말을 받는다. 원소와 원술 등 제후들은 주공의 부고를 받는 시점에 도겸의 구원 요청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원소의 성격으로 볼 때 며칠 망설이며 도겸을 도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그 며칠 사이에 기필코 서주를 취해 손에 넣어야 합니다. 들었나, 조인? 이 얼마나 명쾌한 말인가? 내 설명보다 낫지 않나? 그러자 조인이 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한다. 그러자 순욱은 겸연한 어조로 조조에게 어찌 제가 주공에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공을 오랫동안 모시다 보니 요령을 터득한 것이지요. 순욱, 내가 못 받아들일까봐 걱정되시오? 내가 당신의 충심을 알기 때문이지. 당신을 질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한 조조는 일동을 휘 돌아보며 크게 웃었다. 하하하. 그러자 대화에 끼어들었던 조인, 허저가
조조의 웃음에 맞장구를 쳤고 순욱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주공의 언변은 언제나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하하. 어느덧 조조의 5만 대군이 연주에서 출발한 지 닷새 만에 서주성 앞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상복을 입은 조조가 말 위에서 서주성을 도도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데 돌연 성문이 열리면서 상복을 입은 도겸이 단신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었다. 도겸은 상복을 입은 채 천천히 달려 나왔다. 그리고 조조와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온 뒤 두 손을 읍하고 조조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한다. 조맹덕이 친히 대군을 이끌고 오시니 적수가 못됨을 알고 내 이렇게 사죄를 드리러 왔소. 하고 말하고 난 뒤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절한다. 조조가 냉엄한 어조로 대꾸했다. 무슨 죄요? 조공의 부친께서 서주를 지나신다기에 나는 이 기회를 빌어서 조공과 친해지려고 했소. 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부친을 왕궁. 아니, 아버지를 모시듯이 부친을 모시었소. 가실 때에도 10만 냥에 달하는 예물을 함께 보내고 장계 장군을 시켜서 연주까지 호위케 했소. 헌데 그자가 옛버릇을 못 고치고 공의 부친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도망하기에 이르러 이 도겸을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른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었소. 그래서 우리 일가 모두와 서주성 만 백성들은 모두가 부친을 위해서 상복을 입었소. 그 말을 듣고 조조가 마상에서 손을 들어 햇빛을 가리며 고개를 들어 서주성 성루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과연 서주성에는 성벽을 비롯해 누각 곳곳에 조기를 상징하는 흰 천조각이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도겸이 계속 말한다. 하여 맹덕. 나 도겸은 비록 병석에 있으나 당장이라도 오봉산으로 달려가 장계 그놈을 잡아다가 죄를 낱낱이 고하고 놈의 심장과 간을 도려내 하늘에 계신 부친의 영전에 바칠 것이요. 듣기에는 좋소. 아버지의 원한은 천추에 남을 텐데 그까짓 장계놈을 잡아 죽인다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조조는 냉엄하게 대꾸했다. 그러자 도겸은 내 비록 죄는 있으나 이번 일은 호위에서 시작됐을 뿐 부친이 살해된 것은 나의 뜻이 아니었으니 부디 조공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시어 죄를 사해 주시고 잠시 퇴각 후 놈을 잡아 속죄하게 해 주시오. 그리고 올해부터 해마다 연주에 공물을 바치겠소. 군량 20만 석. 도겸은 말하면서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였다. 그러자 조조는 매우 안이꼬운 어조로 날 매수하는 거요? 하고 말하자 도겸은 고개를 흔들며 즉각 대답한다.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요. 그럼 무슨 뜻이오? 응? 도겸. 부하를 시켜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원소와 결탁하여 나 조조를 공격하여 연주를 취한 뒤 두 사람이 함께 나누려 한 게 아니오? 조맹덕, 내가 야심이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오. 내 한 목숨을 지키기도 힘든데 어찌 내가 남의 영토를 탐하겠소? 남을 속여도 난 속일 수 없소. 도겸, 당신은 항상 본색을 숨기고 위선으로 일관해 왔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복을 입은 성의를 봐서 오늘은 죽이지 않을 테니 전쟁 준비나 해두시오. 이틀 후에 서주를 접수하겠소. 조조는 도겸을 향하여 매몰찬 선언을 하였다. 그러자 도겸은 이를 악물고 대꾸한다. 조맹덕, 나 도겸이 명색이 서주자사로서 황명을 받고 구군을 받은 몸이다. 내가 내 부친보다 많은 연배임에도 불구하고 비굴함을 무릅쓰고 사죄를 하며 이 정도의 성의를 보였건만 그래도 용서를 못하겠느냐? 기어이 서주를 강점해서 수십만 서주의 선량한 백성들이 필사의 항전을 해야겠느냐? 이틀 후에 당신 목을 베어 아버지 영전에 바칠 것이니 눈치가 있으시다면 가서 목이나 씻고 기다리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시오. 성을 함락해도 학살은 없을 것이며 상복을 입은 자는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말을 마친 조조는 매몰차게 돌아섰다. 그러자 도겸은 조조와의 협상이 거절되었음을 알고 이를 악물고 돌아서면서 외마디로 필사의 결전 의지를 다진다. 흥! 도겸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진지로 돌아오는 길에 조인이 조조에게 묻는다. 주공, 왜 즉각 공격 명령을 안 내리시는 겁니까? 단번에 서주를 취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조조는 몇 발짝 걸으며 조인을 힐끗 돌아다 보면서 이유가 있었네. 도겸이 생각보다 대단했기 때문이야. 유심히 살펴보니 도겸은 성벽에 온통 조기를 걸어놓기는 했지만 그 조기 밑으로는 궁사들을 숨겨놓고 있었네. 겉으로만 보아선 비굴한 척했지만 실은 사리를 숨기고 연기를 했던 거지. 놈들은 필시 수성 준비를 마쳤을 것이야. 더구나 성 안의 군민들도 도겸과 생사를 같이 할 거야. 이 말을 들은 조인은 손을 들어 서주성 쪽을 가리키며 그들이 아무리 완강하게 저항을 하더라도 서주군이라곤 8천밖에는 되지 않는데 우리 5만 정병이 못 당해내겠습니까? 너무 염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뒤따르는 조인을 한번 힐끗 뒤돌아본 조조는 수비군 8천 외에도 수십만 백성들이 있네. 도겸은 백성들을 인위로 다스려왔기 때문에 정작 싸움이 시작되면 백성들은 누구라도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이야. 더구나 성벽을 보니 높이가 3장이 넘고 견고해 보이는군. 우린 수가 많아도 대부분 경비병이라 강공하면 사상자만 많아지네. 이틀이라는 시간을 준 것도 어쩔 수가 없었네. 우리의 공성군이 이틀 후에나 공성 장비를 가지고 도착할 테니 말이야. 장비가 도착하면 단박에 몰아쳐서 성을 취해야지. 조조는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난 뒤 걸음을 우뚝 멈추고 말한다. 명을 전하라. 지금쯤 도겸은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니 승부는 끝장난 셈이라고. 지금부터 병사들에게 휴식을 주고 이틀 후에 해가 뜨면 일시에 공격한다. 알겠습니다. 조인은 대답한 후에 뒤로 돌아서 군사들을 향하여 달려갔다. 조조는 이어서 말없이 자신을 수행하던 순욱을 불렀다. 순욱? 예, 주공. 한잔합시다. 순욱은 조조의 명에 두 손을 모아 알겠습니다. 하고 조조의 뒤를 따랐다. 한편 원소가 있는 기주성에서는 지원군 요청의 가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도겸의 아들 도공이의 앞에 원소의 모사 허유가 나타났다. 도공자, 오래 기다리셨소. 도공이는 반가운 얼굴로 두 손을 읍하고 허유를 맞았다. 도 자사께서 주공께 보낸 서신은 우리 주공께서 상세하게 읽어보셨소. 그러자 도공이는 다시 한번 허리를 굽히며 물어본다. 기주군은 언제 파병합니까? 그러자 허유는 뭐요? 파병? 아니. 주공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셨지만 파병은 안 하기로 하셨소. 그 말을 듣고 도공이는 창백한 얼굴을 하며 아니 왜죠? 하고 황급히 물었다. 그러자 허유는 도 공자가 기주에 오시기 전에 조조의 부고장이 기주에 도착했소.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소. 아버지 원수와 같은 하늘에서는 못 산다. 그래서 우리 주공께서는 지금 같은 시기에 파병을 해서 그쪽을 돕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말씀하셨소. 그러자 도공이는 두 손을 읍하고 허리를 다시 굽히며 허대인, 부친께서 장계를 시켜 조공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시켜 호송까지 하면서 조조와 친해지려 한 겁니다. 그러자 허유가 발끈 화를 낸다. 택, 바로 그 점이 이번 사건의 모순점이 아니겠소? 도자사는 바로 조조에게 아첨할 생각이었지만 예기치 않게 이를 그르치고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만 그린 꼴이 되고 말았으니
결국 조조로부터 원한만 사고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것이요. 그 말을 듣자 도공이가 더욱 창백한 얼굴로 허유를 올려다보며 말문을 열려고 하였다. 대인, 안타깝소. 어엿한 조정의 명간이자 한 주의 자사가 그런 황당한 사고를 저질렀으니 말이오. 아, 직원을 용서하시오. 이번 일은 실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소. 도 공자도 생각해 보시오. 우리 주공이신 원소님이 어떤 인물이오? 사대가 삼공이라는 위대한 명성이 만천하에 알려져 있어. 우리 주공께서는 당신 부친 도겸이 저지른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황당한 사건에 숟가락을 얹어놓고 싶진 않다고 전하라 하시었소. 도공이는 더 이상 말해보았자 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일그러지며 허유 앞을 총총히 물러나오고 말았다. 서주는 위태로웠습니다. 도공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평원성의 공손찬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공손찬 앞에 엎드려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기주의 원소는 파병을 거절했습니다. 남해의 원술은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 대가로 서주가 나린 문영과 서주 두 군을 달라고 합니다. 원씨 형제는 우리 아버지와 친분이 깊었으나 지금은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손 장군님, 아버지의 생사와 서주성 53만 백성의 운명은 장군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도공이는 두 손을 모아 거듭 허리를 숙였습니다. 공손차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조가 서주를 얻으면 분명히 중원을 도모할 것이요. 그러면 훗날 원씨 형제와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겠지. 도공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원소와 원술은 겉으론 단합한 듯 보여도 속으로는 서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망하며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공손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옳소. 원씨 형제는 음흉하여 언젠가는 서로 싸우게 될 것이요. 그러자 도공이는 다시 다급히 외쳤습니다. 그나저나 장군님, 제발 속히 군을 파병해 서주를 구해 주십시오. 공손찬이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리려는 순간 한 병사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주공, 지금 평원현령 유비가 찾아와 주공을 뵙고자 합니다. 공손찬은 반가운 얼굴로 말했다. 응? 현덕 아우가 왔는가? 그는 도공이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도공자 가서 좀 쉬게. 현덕과 상의한 뒤에 결정하겠소. 도공이는 두 손을 모아 읍하며 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디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천천히 물러났고 곧 유비가 공손찬 앞으로 들어와 예를 올렸다. 평원성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비가 공손 장군을 배웁니다. 공손찬은 반가운 얼굴로 말하였다. 아우님, 도겸이 보낸 원군 요청 서신이네. 그러면서 도공이에게 받은 축간서를 유비에게 내밀었다. 유비가 서신을 읽는 동안 공손찬은 급한 마음에 도공이가 찾아온 사연을 먼저 이야기했다. 조조가 오만 대군을 이끌고 서주를 친다 하여 도겸이 위기에 처했네. 아우님, 도겸을 구해야 하겠나? 놔둬야 하나? 서신을 모두 읽은 유비가 공손찬에게 반문했다. 장군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자 공손찬은 겸언쩍은 얼굴로 말했다. 나야 도와주고 싶지. 허나 우리는 군사력이 약해. 조조의 적수가 못 되네. 더구나 원소와 원술은 각각 20여만의 군사가 있어도 관망만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서주를 돕겠나? 우리 전군을 파병해서 유행이 승리를 한다 해도 얻는 게 뭐겠나? 내가 얻는 것은 도겸 같은 약한 동지를 얻을 뿐 원소나 조조 같은 강적을 만들게 될 테니 재고할 가치도 없는 어리석은 짓이지.
그러자 유비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장군 말씀에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겸은 선제께서 임명하신 사람으로 충의롭고 후덕해 서주를 인의로 다스리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조맹덕은 부친에 대한 원한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서주 육군을 취하려는 겁니다. 난세에는 실력으로 패권을 다툰다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결국 민심을 얻는 자만이 천하를 얻을 겁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작별을 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서주로 가서 도겸을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겸언쩍게 듣던 공손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유비에게 반문했다. 헌데 아우님, 자네 군사가 얼마나 되나? 고작 4,5천으로 조조의 5만 대군과 대적한다고?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네. 그러자 유비는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계란이란 법도 조조가 바위라는 법도 없습니다. 결연한 뜻을 담아 말하는 것이었다. 공손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네. 자네가 굳이 가겠다면 내가 정병 3천을 내줄 테니 세를 더해보게. 유비는 공손찬에게 허리를 굽혀 고마움을 표시하며 말했다. 장군께 감사드립니다. 허나 군사들은 원치 않으나 장수 하나만 내주십시오. 공손차는 또다시 흠칫 놀라며 물었다. 누구 말인가? 유비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던 조자룡을 한번 쳐다보고 말했다. 상산 조자룡입니다. 공손차는 놀라며 조자룡을 한번 쳐다본 뒤 물었다. 왜 하필이면 조자룡인가? 그러자 유비는 거침없이 말했다. 세인들은 여포가 천하 맹장이라지만 조자룡이 용맹함에 있어 여포를 능가한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공손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룡? 공손찬이 조자룡을 불렀다. 조자룡은 단박에 대답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서 말했다. 네. 유비를 따라 서주로 가겠느냐? 조자룡은 두 손을 읍하고 유비를 한번 쳐다본 뒤 결심한 듯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공손차는 파한대소하며 말했다. 하하하. 이제야 알겠네. 영웅끼리는 서로를 아낀다고 하지 않던가. 하하. 좋아. 자룡. 그러면 자네는 유비를 따라가거라. 유비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공손찬에게 읍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자룡도 답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공손찬의 진지 밖으로 나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유비가 자룡에게 말했다. 공손 장군 진영의 진정한 영웅은 자네뿐이네. 조자룡이 답했다. 실은 저도 유공의 인품을 흠모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공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겠습니다. 좋아. 자룡. 이제부터 관우, 장비까지 넷이 형제다. 어떤가?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타고 갈 말 앞에 섰다. 유비가 말하였다. 즉시 평원으로 돌아가 내일 아침 서주로 출발하세. 아마 도겸은 오래 못 버티고 사나흘 안으로 성이 함락되고 말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뭔지 말해보게. 원소와 원술은 수십만 대군이 있어도 관망만 하고 서주를 돕지 않는데 겨우 수천 군사에 3명의 장수만으로 어찌 조조에 대적하려 하십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좋아, 말해주지. 그러자나도 조만간 알려주려 했네. 지금 천하에는 각지의 영웅들이 병권의 힘을 빌어 대업을 도모하고 있으나 유비는 그들의 힘에 미치지 못하네. 허나 그들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지. 첫째, 인의를 근본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네. 천하대란은 민심의 혼란에 있기 때문에 난세를 다스리려면 민심을 얻어야 하네. 난 기필코 불의에 대항할 것이네. 둘째,
난 황실의 후예로서 역적 제거와 한실 부응이 나의 수건이네. 도겸은 선제께서 임명하신 인의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니 그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 그에 비하면 조조는 복수를 빌미로 서주를 취하려 하니 그게 천하를 노리는 야심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불의 아니겠나? 따라서 조조에 대항하는 것은 천하의 대의로서 불의에 대항하는 것이지. 내가 이 싸움에서 진다고 해도 한 가지 진리는 남을 것이야. 그게 뭐죠? 정도는 불멸하며 대의는 영원하다. 조자룡은 눈을 크게 뜨며 유비의 면모를 감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한편 서주성 공격에 나선 조조는 공성장비인 전투마차가 도착하자 이튿날 아침부터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 성벽을 향해 돌덩이와 불덩이를 얹은 투석기가 연달아 발사되고 검차에서는 10여 발의 창과 화살이 동시에 성안을 향해 계속 날아갔다. 이와 동시에 커다란 방패를 손에 든 병사들이 방패 뒤로 숨어서 창을 꼬나진 채 성벽으로 접근했다. 그 뒤에는 성벽을 타고 너물 3장이 넘는 사다리를 든 병사가 뒤따랐다. 성안 곳곳에서는 조조군이 계속 쏘아대는 불화살로 인해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처럼 조조의 공성군이 성벽으로 접근해 가자 성루의 서주군은 돌과 끓는 물을 연실 퍼부으며 성 안팎은 일대 혼란의 도가니가 펼쳐졌다. 전투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벼랑간 조조군 후미가 시끄러워졌다. 무슨 일이냐? 조조가 측근에서 호위하고 있는 순욱과 조인에게 물었다. 순욱이 소란이 일어나는 곳을 유심히 지켜보며 말했다. 주공, 도겸을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원소요? 아니면 원술? 순욱은 한참을 더 살펴보다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야? 조이는 시끄러운 소란이 일고 있는 후미로 말을 달려갔다. 그곳에는 자신도 처음 보는 젊은 장수가 선두에 나서 자기네 편 군사들을 가차없이 공격하고 있었다. 그 장수는 날래기는 독수리요, 용맹함은 호랑이였다. 저게 누구냐? 조이는 수하 병사에게 물었다. 너무 멀어서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인이 몸소 말을 달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청년 장수 하나가 창과 칼을 번개치듯 휘두르는데 대적하는 자기네 편 병사들이 그 앞에서 마치 바람 앞에 낙엽처럼 뒹구는 것이었다. 크게 놀란 조인이 선봉장수의 후미를 유심히 살펴보니 그들이 들고 있는 깃발에는 평월령이라고 쓰여 있었다. 평월령이라면 유비가 아닌가. 조이는 깜짝 놀라며 급히 조조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보고했다. 주공, 후미에서 소란을 일으킨 자는 평월령 유비와 관우, 장비입니다. 뭐야, 유비? 기껏해야 수천 군사밖에 없는 자가 감히 나에게 대적을 해? 맞습니다. 유비입니다. 이번에는 깃발을 확인한 순욱이 말했다. 그때 서주성 성루에서는 성주 도겸과 그의 아들 도공이가 성박 전투 상황을 지켜보며 말했다. 지금 조조의 대군과 맞부딪혀 조금도 밀리지 않는 저 군사들이 누구냐? 그러자 도공이가 깃발을 살펴보며 말했다. 평월령 깃발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비군인 것 같습니다. 유비, 이런 고마운 일이 있나? 원소, 원술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는데 평원령 유비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도우러 오다니. 성밖의 조조군은 후미로부터 선봉장 조자룡은 물론 관우, 장비, 유비로부터 뜻하지 않은 공격을 받게 되자 공성작전을 전환하여 후미로 접근해 오는 평원군을 정면으로 맞아 싸우기에 골몰하였다. 이런 모습을 지휘차에서 지켜보던 조조가 일갈했다. 유비, 미친놈이구먼. 간이 부었군.
그러자 후미에서 번개같이 밀고 쳐들어오는 평원군을 살펴보던 순욱이 말했다. 만만히 보면 안 되겠습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까지 함께 나타난 것을 보니 유비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관우, 장비뿐만 아니라 선두에는 걸출한 맹장이 또 하나 있으니 말입니다. 조조가 탄식하듯 말했다. 유비란 놈은 정말 운도 좋구나. 흥. 싸움이 격렬해지면서도 조조군이 한 발짝씩 뒤로 밀리자 조인이 조조에게 달려와 아랜다. 추공, 계속 공격할까요? 전황을 계속 살펴보던 조조가 빨리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순욱이 가냈다. 추공, 소나기가 새찰 때에는 잠시 비를 피하는 것도 좋은 것이니 오늘 전투는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들은 조조가 그때서야 말했다. 조인, 서서히 물러나며 적을 유인하도록 명령해라. 알겠습니다. 조인은 뒤로 돌아서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후미로 말을 달려가며 소리쳤다. 후퇴하라. 후퇴하라. 성 안에서 조조의 공격을 막아내느라고 악정고투를 거듭해 오던 도겸의 군사들은 평원령 유비의 지원군 출현으로 갑자기 사기가 왕성해졌다. 조조군이 퇴각하는 것을 보자 성문을 활짝 열고 퇴각하는 조조군의 뒤를 쫓으려고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유비가 만류한다. 적들이 공격을 멈추고 퇴각하고 있으니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은 좋지 않소? 우리가 수적으로 불리하니 쫓지 말고 수성을 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어서 성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리하여 유비는 관우, 장비, 자룡과 함께 조조군의 추격을 멈추고 서주성으로 입성하였다. 그러자 서주성 방어에 전력을 기울이던 8천여 명의 병사들과 이들을 돕던 수많은 서주 군민들은 평원령 유비를 맞아 기쁨의 환호성을 올리고 연이어 만세를 부르는 것이었다. 도겸은 몸소 유비 앞으로 달려나와 말했다. 군사들과 군민의 저 기뻐하는 소리를 들어보시오. 유장군은 오늘로써 우리 서주만 백성의 구세주가 되었소이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이다. 자, 어서 들어가십시다. 뭐 하느냐? 어서 유장군을 모시지 않고? 이리하여 전승연회가 도겸의 집정전에서 조촐하게 벌어졌다. 이 자리에는 중앙에 도겸이 자리하고 좌측에는 서주성 각부 참모들이 각상 앞에 자리하였고 우측 앞쪽에는 유비가 그 뒤로는 관우, 장비, 자룡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도겸이 말한다. 조조의 대군이 서주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생사의 기로에 처했을 때 각지 제후들에게 원군을 요청했으나 수십만 대군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누구 하나 우리를 돕지 않았소. 헌데 유연덕 장군은 우리의 원군 요청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순간 고작 5천 군사만으로 철통 같은 진영의 조조군을 뚫고 위기의 서주를 구하였소. 현덕? 내가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소. 도겸이 말미에 유비를 부르며 쳐다보자 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겸을 향해 두 손을 읍하고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도공. 천하가 크고 넓다고 하나 오직 도공만이 너그럽고 어진 인품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공 같은 인덕을 가진 분이 천하에 살아남지 못한다면 이 나라에는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또 한실은 어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서주를 돕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양심과 정의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도겸은 술잔을 높이 들며 말한다. 좋은 말씀이요. 자, 잔을 비웁시다. 도공을 경외하며 잔을 들겠습니다. 유비가 이렇게 말하며 도겸을 향해 잔을 들어 보인 후 잔을 비우자 일동은 잔을 들어 서로의 눈을 맞춘 뒤 드십시오.
하고 만족한 미소와 뿌듯한 성취감에 젖은 얼굴로 승리와 고마움의 축배를 함께 들었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도겸이 유비를 바라보며 입을 연다. 이제 내가 서주를 이끌고 나가기에는 덕망도 부족하고 기력도 쇠진하였소. 어지러운 천하에서 서주의 땅과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한실이 부흥하려면 그대 같은 영웅이 서주를 맡아야 하겠소. 도겸은 손짓을 해보이자 도공이가 서주목의 인장함을 두 손으로 공손히 들고 나타나 유비 앞으로 천천히 다가간다. 도겸은 말을 이어간다. 하여 내가 내일 조정에 상주하여 그대를 서주목에 추대하기로 하였소. 도겸의 입에서 그와 같은 말이 떨어지자 유비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읍하였고 관우, 장비, 자룡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겸을 향해 반쯤 허리를 굽혔다. 그건 안 됩니다. 유비의 대답은 짧고 강경했다. 그러자 도겸은 말한다. 안 될 게 뭐 있소? 조조 같은 간흥조차 서주를 갈취하려는 마당에 그대는 한실의 종친으로서 덕행과 자질 모두가 왕실의 기품을 갖추었는데 왜 서주를 영도할 수 없다는 거요? 유비가 다시 말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태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온 것이지 다른 욕심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현덕, 귀공은 한나라 종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오. 천하의 소란을 진정시켜 어지러운 사직을 바로잡을 사람이 현덕, 귀공 이외에 또 누가 있겠소? 나 같은 늙은이가 부질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큰 잘못이오. 그러니 나의 조그마한 지위나마 물려줄 사람은 현덕, 귀공밖에는 없는 것이오. 부디 나의 부탁을 들어주시오. 도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문에 듣던 바와 같이 그는 지혜롭고 인자한 인품의 명태수였다. 그러나 유비는 여전히 고개를 흔들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태수님 같은 덕망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덕이 부족한 태수를 모시는 것은 백성들의 불행입니다. 하여 저는 감히 뜻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유비의 등 뒤에 서 있던 관우와 장비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생각했다. 우리 형님은 쓸데없는 사양을 하고 계시단 말이야. 주는 자리를 고맙게 받아두면 좋을 텐데 왜 저러실까? 이렇게 도겸과 유비가 서로 권하고 사양하는 모양을 보고 도겸의 가신 미축이 말한다. 아직은 조조군이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오. 그런 문제는 추후로 미루시고 우선 적을 물리칠 논의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겸과 유비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조조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유비가 말한다. 우리가 용맹한 장수가 있어 싸워서 물리치는 것도 좋겠지만 저들은 우리보다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컨대 조조에게 글을 보내어 화해를 청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 참 좋은 생각이요. 난들 어찌 싸우기를 원하겠소. 도겸도 즉석에서 좋다 하여 유연덕의 이름으로 조조에게 화친의 글을 보내기로 하였다. 조조는 유비의 글을 받아보고 크게 노하였다. 뭐,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려 하지 말고 나라를 바로 잡는데 힘쓰라고? 유비 따위가 제가 뭔데 감히 나에게 방자스러운 소리를 하는 거야. 여봐라. 서신을 가져온 놈부터 목을 베어라. 하고 명하고 돌아서는데 조인이 급히 달려오며 말했다. 주공,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연주를 비우고 원정을 떠난 사이에 여포가 우리의 본성인 연주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하고 숨가쁘게 말했다. 조조는 그 소리에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다. 여포가 조조의 본거지인 연주로 쳐들어오게 된 데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얼마 전
죽은 동탁의 신복인 이각에게 쫓겨 중앙의 대권을 빼앗긴 여포는 일시 원술에게 들렀다가 얼마 뒤에는 진류태수 장막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여포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적토마를 타고 교회를 한 바퀴 돌고 있노라니까 누군가 그의 곁으로 다가오더니 말했다. 요즘은 천하의 명마가 부질없이 살만 찌고 있습니다 그려. 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포는 괘씸하게 여기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이 사람아, 어째서 내 말이 부질없이 살만 찌고 있단 말인가? 말은 천하의 명마인 적토마인데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여포 장군이 군웅이 할 거 하는 이 시기에 할 일 없이 놀고만 계시니 말이 살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포는 화를 내려다가 사내의 말의 의미가 뜻하는 바가 있음을 알아채고 정중히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기에 나를 이런 눈으로 보는가? 소인은 진궁이라는 무용지사오시다. 진궁? 그렇다면 조조를 도와주기 위해 현령의 벼슬을 버리고 함께 도망쳤다던 그 사람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아, 그런 줄은 몰랐는걸. 그런데 당신은 지금 무슨 뜻으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하였소? 장군께서는 이런 훌륭한 명마를 가지고 남의 집 식객으로 일생을 보낼 생각은 아니시겠죠? 우선 그 대답부터 듣고 싶습니다. 그야 물론 남의 집 식객 노릇이나 하면서 일생을 보낼 내가 아니지.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요. 그런데 장군이 기다리고 계신 그 때라는 것이 지금 눈앞에 왔는데 아직 그것을 못 보셨습니까? 뭐요? 그때가 왔다니 도대체 무얼 말하는 것이오? 지금 조조는 군사를 대거 이끌고 서주 토벌을 하고 있어서 연주는 주인 없는 뱃사공만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연주를 전격적으로 기습하면 큰 힘들이지 않고 방대한 영토를 얻게 될 텐데 아직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여포는 진궁의 말을 듣자 가슴이 울렁거렸다. 과연 옳은 말씀이요. 그대의 말씀으로 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소. 어느덧 여포가 진궁을 대하는 태도는 헤라에서 하여로 바뀌었다. 이리하여 여포는 진류태수의 군사를 빌어 커다란 저항을 받지 아니하고 연주를 점령하게 되었다. 조조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안색이 새파랗게 질리며 서주 원정길에 오른 것을 크게 뉘우쳤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뉘우치고 있을 조조가 아니었다. 사태가 위급할수록 기발한 착상을 민첩하게 해내는 유일무이한 사람이 조조가 아니던가. 그는 즉시 부하를 불렀다. 여봐라. 아까 유비가 보내왔던 사자는 벌써 죽여버렸느냐? 그러자 조인이 대답한다. 지금 죽이려고 군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중입니다. 그거 참 다행이로구나. 급히 나가서 그 사자를 정중히 안으로 모셔라. 조인은 고개를 갸웃하면서 불이 나게 군문 밖으로 달려나가 유비의 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조조는 유비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까는 내가 어떨결에 화를 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유 장군의 말씀이 옳았소. 나는 유 장군의 제의대로 군사를 거느리고 연주로 돌아갈 터인즉 당신은 속히 돌아가 나의 뜻을 유 장군에게 전하시오. 조조는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고 난 뒤 유비의 사자를 융숭이 전송하고 그 길로 정군을 연주로 퇴각시켰다. 한편 서주성에서는 조조에게 다녀온 사자의 복명을 듣고 도겸을 비롯한 문무백관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도겸은 기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유 장군의 서신 한 통으로 조조의 5만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소. 이제 서주는 전하를 피하고 안정을 되찾았으니 이는 후세의 길이 빛날 현덕의 충심과 의리를 증명한 게 아니겠소? 하여 서주의 50만 백성들과 함께 현덕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요.
도겸은 이렇게 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유비와 관우, 장비, 자룡을 향하여 두 손을 읍하고 허리를 굽혔다. 동시에 도겸의 참모 일동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유비와 그의 동생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유비는 도겸을 향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고 겸양지사를 보였다. 도겸은 유비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현덕아우님, 나는 이미 늙고 노쇠하여 서주 육군은 유공 같은 사람이 다스려야만 태평해질 수 있을 것이오. 이미 서주의 문무백관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아우님이 서주를 맡아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였소. 그러니 모든 이의 뜻에 따라 그대는 허락을 해주시오. 그러면서 도공이가 가지고 온 서주목 인장을 유비에게 내미는 것이었다. 유비가 도겸을 향하여 두 손을 읍하고 허리를 굽히며 도공의 깊은 후위는 감사히 받겠사오나 이 인장만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서주를 구하러 온 것이지 넘보러 온 것은 아닙니다. 이제 조조도 철군을 했으니 이 차를 마시는 대로 제 아우들과 함께 평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서주의 문무백관들이 유비에게 모두 달려와 두 손을 읍하고 무릎을 꿇으며 제발 저희들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앞을 다투어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유비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자, 그만하시고 어서들 일어나십시오. 이렇듯 유비가 끝내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도겸이 다시 말한다. 현덕아우님, 서주를 맡아달라는 것은 서주의 모든 백성들과 문무백관들의 뜻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고 서주를 맡아주시오. 하고 말하며 서주목 인장을 다시 내밀었다. 그러자 유비가 이번에도 손을 들어 저어 보이며 말한다. 안 됩니다. 도공, 이건 당장 서주를 떠나란 말로 들립니다. 하고 말하며 뒤로 돌아서 집정전을 나가려 하였다. 그러자 문무백관들이 길을 막으며 안 됩니다. 저희들의 간곡한 청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또다시 애원하듯 외치는 것이었다. 그것은 도겸도 마찬가지로 다시 애원하듯 유비에게 말한다. 서주를 다스리지 않더라도 서주를 버리고 가서는 안 돼오. 그렇지 않으면 조조가 또 올 테니 그렇게 되면 서주는 머지않아 간웅의 손에 들어가고 말 것이오. 그러자 백관 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외치었다. 도겸이 다시 그러면 이럽시다. 평원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변방에 있는 소패성을 내줄 테니 잠시 거기에 머무르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각지세를 형성하게 되니 위급시에는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오. 그쪽에 필요한 군량은 모두 내가 주겠소. 어떠시오? 도겸의 말을 듣고 유비는 생각했다. 평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어차피 공손찬의 신세를 져야 할 판인데 이제 조조군을 물리친 서주에 있는 것은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겠다는 판단이었다. 그리하여 유비는 도겸을 향해 돌아서며 두 손을 읍하고 허리를 굽히며 말하였다. 유비가 도공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도겸의 얼굴이 일순간 환해졌다. 좋소, 좋아.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서주의 문무백관들도 크게 기뻐하며 저마다 안심의 소리를 한마디씩 하였다. 도겸이 기쁜 얼굴로 참모들을 향하여 명한다. 여봐라. 술을 올려라. 이리하여 유비는 다음날 소패성으로 관우, 장비, 자룡을 비롯한 5천의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그렇게 유비는 서주성을 외곽에서 조조로부터 지켜주는 임무만은 흔쾌히 수락했던 것이다. 이렇게 유비는 모처럼 군량 걱정 없이 소패성에서 한 계절을 한가롭게 보냈다.
극심한 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여름 어느 날 초원을 뒤덮는 메뚜기 떼가 일시에 출몰하여 서주를 비롯한 연주, 복양성 등의 산동 일대가 큰 재난을 만났다. 이로 인해 그의 농사가 크게 흉년이 드는 바람에 민심이 어수선해졌다. 자연의 환란이 지나간 어느 날 어스름 저녁에 도공이가 느닷없이 소패성으로 유비를 찾아왔다. 그리하여 유비는 도공이가 이끄는 대로 서주성으로 말을 달려와 임종을 앞둔 도겸의 침실로 안내되었다. 도겸은 창백한 얼굴로 침상에 파묻혀 간간히 심한 기침을 하고 있었다. 현덕은 어째서 아직도 오지 않았느냐? 도겸은 눈을 감은 채 쥐어짜내는 듯한 목소리로 외치듯이 말했다. 그러자 유비가 침상의 도겸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제가 왔습니다. 그 소리에 도겸은 고개를 유비 쪽으로 돌리며 가늘게 눈을 뜬다. 현덕, 큰일이요. 도공, 병환이 그리 큰일은 아니옵니다. 곧 봄이 오면 회복되실 것이니 요양에만 전념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도겸은 병석에서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했다. 내 병 얘기가 아니오. 그보다 장차 서주의 난이 닥칠 것이 큰일이란 말이오. 들리는 바로는 조조가 얼마 전에 여포를 물리쳤다고 하오. 그 말은 조조가 다시 서주로 눈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겠소? 새는 죽을 때가 되면 울음소리가 슬퍼지고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말이 선해진다고 했소. 내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소. 그대가 인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았으면 좋겠소. 알겠소? 예. 유비는 눈을 반쯤 감고 고개를 숙여 보이며 대답하였다. 도겸의 말이 이어진다. 나는 알고 있소. 현덕을 비롯한 삼형제는 지금 근거지가 될 곳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오. 뿐만 아니라 그대는 서주를 얻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정반대로 그 누구보다도 서주를 얻고 싶은 생각일게요. 안 그렇소? 유비가 묵묵부답으로 눈만 껌뻑였다. 그러자 도겸은 병상 머리맡에 있는 서주목 인장을 더듬거리는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걸 받으시오. 이 서주를 맡을 사람은 그대뿐이요. 그 누구도 아니오. 조정에 올릴 상소문은 이미 유언장에 써놓았으니 내가 죽으면 올릴 것이오. 오랜 시간 동안 말을 한 도겸은 몹시 숨차하면서 연이어 기침을 하고 괴로운 듯 눈을 질끈 감았다. 유비가 두 손을 읍하고 도겸을 향하여 절을 한 뒤 유비가 도공의 명을 받들어 서주를 잠시 맡았다가 조정에서 명이 내려오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한 뒤 도겸을 올려다보니 그는 이미 숨을 거둔 것이 아닌가. 유비는 도겸의 죽음 앞에 다시금 경건히 절을 올리고 이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도공이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부친께서 지금 막 돌아가셨습니다. 서주자사 도겸의 장례는 그의 유언에 따라 유비가 상주가 되어 관우, 장비, 자룡, 도공이와 함께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그런 연후에 유비는 도겸의 유언에 따라 자신의 근거지를 소패에서 서주로 옮겨와 서주 육군을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선임자인 도겸의 유덕을 널리 찬양하는 동시에 도겸의 수하였던 미축, 진등, 송건 같은 사람들을 높이 등용하여 어진 정사를 베풀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메뚜기 떼의 출몰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망친 백성들에게는 창고의 곡식을 풀어 구휼하니 서주 육군 백성들은 그로 인해 생활이 공궁을 벗어나고 저마다 희망 속에 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서주성 공략을 멈추고 자신의 본거지인 연주로 돌아가는 조조는 여포에 대한 원한이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그리하여 연주가 가까워질수록 내 이놈을 절대 용서치 않으리라 하는 복수의 일념의 칼을 갈고 또 갈았다.
조조는 군사를 두 패로 나누어 한 부대는 순욱을 딸려 보내며 조인으로 하여금 연주성을 공격하여 본토인 연주성을 회복하도록 명령하고, 다른 한 부대는 자신이 거느리고 여포가 진을 치고 있다는 복양으로 쳐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를 이끌고 복양으로 가는 길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여포의 휘하에는 처음 들어보는 문헌, 성고, 항맹이라는 장수가 있고 모사로는 진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포는 용기는 있어도 지략이 부족하고 진궁 같은 책사는 문제도 되지 않는 인물이라고 얕보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여포 역시 조조를 우습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는 불과 5천여 명의 군사만으로 5배에 달하는 조조군을 맞아 싸울 태세를 점검하고 있었다. 진궁이 전선을 돌아보고 여포에게 간한다. 장군, 서쪽 진지가 약해 보이니 장군께서 그쪽을 수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으나 여포는 그 말을 듣지 않으며 염려 마시오. 조조 따위가 어디로 공격해 오기로 뭐가 두렵단 말이오. 하고 인원지하로 묵살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과연 진궁의 말대로 조조는 서쪽 진지가 부실함을 간파하고 공격 목표를 그리로 집중시켰다. 그리하여 이전, 조홍, 우금, 전이 등의 맹장들과 함께 복양의 외곽성을 야간에 전격적으로 기습하여 조그만 성 하나를 손쉽게 점령하였다. 이런 소식은 복양성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포에게 즉각 보고되었다. 여포는 잠을 자다 말고 튕겨 일어나 무장을 갖추며 이렇게 말했다. 그까짓 조그만 성 하나쯤은 나 혼자서라도 탈환해버릴 것이니 너희들은 저기 눈에 띄는 대로 잡아 죽여라. 여포는 지리의 밝은 소수의 군사를 이끌고 그 밤으로 조조가 점령한 조그만 성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승리에 도취하여 넋을 잃고 휴식을 하고 있던 조조군은 불의의 기습을 받고 지리멸렬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조조는 부랴부랴 남쪽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쪽에는 적병이 도처에 깔려 있었다. 그리하여 방향을 동쪽으로 돌려보았으나 거기에도 눈에 띄는 것은 적병뿐이었다. 조조는 할 수 없이 간밤에 넘어온 북쪽 산을 넘으려 하였다. 그러자 적병들이 조조를 발견하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저놈이 조조다. 저놈 잡아라. 조조는 일순간 도망갈 곳을 몰라 망설이며 소리쳤다. 큰일이구나. 누구 어디 없느냐. 오만불손하던 조조는 이때만은 처량한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저편에서 누군가 와 하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80근에 달하는 철창을 좌우로 휘두르며 이리로 달려오고 있었다. 말과 사람이 모두 다 피투성이가 된 채 핏덩어리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주상,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리십시오. 잠시 적의 화살을 피하셔야 합니다. 달려오며 그렇게 외친 사람은 얼마 전에 조조의 휘하로 들어온 전이었다. 조조는 말에서 뛰어내려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전이는 80근짜리 장창을 휘두르며 적을 향해 성난 호랑이처럼 돌진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적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남은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친다. 주상, 이제 됐습니다. 빨리 몸을 피하십시다. 조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전이와 함께 성문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쳐서 어느 산기슭에 도착하니 부하 장수 하우돈이 10여 명의 군사와 함께 쫓겨오다가 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실로 참담한 패배였다. 죽지 않은 것만도 천행이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영락없이 죽었을 걸세. 조조는 전이에게 말했다. 이때쯤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조조는 비가 오는 덕택의 본진에 무사히 돌아왔다. 그리고 조조는 전의를 그날의 공로를 크게 치하하며 영군도위로 승진시켰다. 한편 여포는 진류를 떠난 이후 지금까지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조조의 본거지인 연주를 차지했고 오늘은 복양성에서는 조조를 크게 물리쳤다. 얼마 전 낙양성에서 이각의 무리에게 쫓겨나 방랑객으로 떠돌아다니던 그가 이제는 당당한 복양성의 성주가 되고 보니 따르는 군사들의 사기 또한 왕성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는 전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사 진궁이 묻는다. 여포는 진궁의 지모를 크게 믿고 있는 터인지라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반문했다. 이 지방에 전시라는 대부호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소. 하인만도 100여 명이나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한번 부르십시오. 불러다가 군자금을 대게 하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돈을 빼앗는 것은 인심을 크게 잃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무엇을 하라는 거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조조를 사로잡을 계책이 있습니다. 진궁은 그렇게 말하고 여포의 귀에 입을 대고 무엇인가를 속삭였다. 여포는 듣고 있는 동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좋은 계책이요. 공의 말씀대로 그리합시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허술한 차림의 장사꾼 하나가 삶은 통닭 몇 마리를 막대기 끝에 꿰어가지고 조조의 진지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저게 웬 놈이냐? 아무래도 수상한 자가 틀림없구나. 군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수상한 사내를 붙잡아 물었다. 너는 저게 염탐꾼이 아니더냐? 병사들의 묻는 말에 수상쩍은 사내가 말했다. 아, 아닙니다. 실은 이 닭고기를 대장님께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병사들은 그 말에 의문을 갖고 그 사내를 조조 앞에 끌어다 보였다. 너는 무슨 일로 나에게 닭을 가져왔다는 말이냐? 조조의 질문에 사내는 다시 주의를 물리쳐 주십시오. 저는 밀정이 틀림없습니다마는 장군님께 해로운 밀정은 아니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조조는 가까운 부하 몇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사내는 가운데 통닭의 배를 갈라 헤치고 닭의 뱃속에서 한 장의 밀서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그 지방에서 제일 큰 부호인 전씨의 밀서였다. 그 밀서는 여포의 횡포에 대한 중언부언이 쓰여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금 여포는 여양에 가 있고 복양성에는 군사가 몇백 명이 남아 있을 뿐이요. 그러니 장군께서는 속히 공격해 주시오. 우리들은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켜 호응하겠소. 의 자를 쓴 백기를 성벽에 내걸 테니 그것을 신호로 일거에 적을 섬멸시켜 주기 바라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소서. 조조는 밀서를 읽어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하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다. 복양은 이제 내 손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다. 조조는 심부름 온 사내를 후하게 대접해 돌려보내고 복양성 공격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러자 모사 유협이 가난다. 주공 모략일지 모르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일을 생각해 부대를 셋으로 나누어 한 부대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포는 우둔한 장수지만 진궁은 얕볼 인물이 아니옵니다. 조조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되어 부대를 셋으로 나누어 복양성으로 접근하였다. 그러자 과연 성벽에는 수많은 적기 속에 백기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 깃발에는 분명히 의자가 씌어 있는 것이 아닌가. 조조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 그러나 밤이 되기 전에는 깊이 전진하지 말고 소전투만 벌이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여기저기서 부분적인 전투를 하는 중에 어둠이 찾아왔다.
땅거미가 질 무렵 농사꾼 하나가 조조의 진지로 달려와 그를 붙잡아 보니 전씨의 심부름을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조조가 그를 불러 물어보니 그는 품속에서 밀서 한 장을 꺼내 놓았다. 그 밀서에는 앞서 보았던 전씨의 필적으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오늘 밤 초경, 별이 찬연히 빛날 무렵에 성벽 위에서 풍악 소리가 나거든 총공격을 개시하소서. 성한 백성들은 장군의 공격을 기다려 안에서 문을 활짝 열어 복양성을 장군께 바치겠습니다. 조조는 밀서에 쓰인 대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하우동과 조인이 거느린 두 부대는 성문 밖에 대기시켜두고 선봉에는 하우연, 이전, 악진 등의 장수를 내세우고 조조 자신은 전의와 더불어 선봉의 중앙에서 대장기를 휘날리며 서서히 성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방어군으로 분주해야 할 성안이 너무도 고요하므로 이전이 의문을 가지고 소장이 성문까지 먼저 부딪혀보고 올 테니 주상께서는 잠시 기다리고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그럴 필요 없으니 그냥 진군하자. 싸움이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 전씨의 계획대로 실행하라. 하고 말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선두로 달려나가는 것이었다. 어느덧 초경, 달은 뜨지 않았어도 별은 찬연히 빛나고 있었다. 때마침 성문 위에서는 풍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공격 신호의 풍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정군, 총공격을 개시하라. 조조의 총공격 명령과 때를 같이 하여 성문이 활짝 열렸다. 조조의 군사들은 밀물처럼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 순간 어디선가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며 돌이 날아왔다. 돌은 억수로 퍼붓는 소나기처럼 사방에서 날아오고 수백 개의 횃불이 조조의 군사들에게 던져졌다. 그리하여 조조군은 온몸은 물론 머리에 돌을 맞아 쓰러지는 군사가 속출했고 머리에 불이 붙고 옷에 불이 당겨지고 말은 놀라서 앞발을 들고 요동을 치는 혼란에 휩싸였다. 아, 적의 계략에 속았구나. 조조는 적의 계략에 속은 것을 깨달았으나 워낙 급하게 공격하던지라 재빨리 돌아설 수가 없었다. 게다가 뒤따르는 병사들은 영문을 몰라 오히려 앞으로만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빨리 퇴각하라. 조조는 소리쳤으나 앞장선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뒤따르는 병사들은 그들을 짓밟는다. 조조도 그 혼란에 휩쓸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돌과 횃불을 내던지던 여포군은 적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라 하는 외침과 함께 화살까지 쏟아내는 것이었다. 조조는 원한에 가득 찬 심정으로 북문으로 빠져나오려 하였으나 거기에도 적들이 그득 차 있었다. 황급히 남문으로 가보니 거기도 역시 적들이 득식을 하였다. 할 수 없이 서문으로 도망쳐 가보니 서문 밖에는 복병이 급습해 오는 것이 아닌가. 주상, 이리로 오십시오. 어서 빨리. 저만치서 소리치는 사람은 하우연이었다. 그는 장창을 사정없이 휘두르며 성 밖으로 연결된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다. 그러나 조조는 적병의 공격이 하도 심해 하우연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조조는 공격이 약한 반대쪽으로 몸을 피하였다. 얼마 후 주위를 살펴보니 조조 자신은 완전히 적병들 속에 파묻혀 있었다. 적들도 조조가 자기 편인 것으로 알고 그냥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었다. 조조도 시치미를 떼고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며 빠져나갈 곳을 두리번거리며 찾았다. 잠시 후 적장인 듯한 자가 횃불을 밝혀들고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말을 몰아 조조가 섞인 무리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군사들은 그 바람에 좌우로 비켜서며 길을 터줬다. 조조도 무리에 섞인 채로
옆으로 비켜서며 바라보니 마상의 장수는 여포가 아니던가. 조조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투구를 푹 눌렀었다. 그러자 여포는 조조를 자기네 편 장수로 알았는지 마상에서 방천하극 창대로 툭툭 건드리며 조조를 치느라고 고생했다. 그놈은 어디로 달아났는가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조조는 난감했지만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얼른 목소리를 바꿔서 대답하였다. 네, 저도 지금 조조를 찾고 있는 중이옵니다. 조금 전에 갈색 말을 타고 저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 저쪽으로? 여포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조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쏜살같이 말을 몰아 달려갔다. 그리하여 얼마쯤 가다가 어라? 조금 전에 그놈이 바로 조조 같은데? 하고 놀라며 이내 말을 돌렸다. 한편 조조는 여포를 기지를 발휘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놓고 성을 빠져나갈 곳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는 와중에 자기 편 장수 하나가 보이는데 그는 영군도의 전이었다. 전이는 조조를 발견하자 쏜살같이 달려왔다. 주공, 무사하셨군요. 어서 이쪽으로. 조조는 전이가 이끄는 동문 방향으로 함께 달렸다. 그러자 등 뒤에서 여포군의 함성이 들려온다. 게다가 여포까지 달려오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가. 조조야, 깨 섞어라. 조조와 전이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급하게 동문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앞불싸 동문의 누각은 이미 커다란 불덩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뒤에서는 맹장 여포가 죽일 듯이 쫓아오고 앞길은 불덩이로 막혔고 진퇴유곡이 따로 없었다. 전이 되돌아가야 하나? 조조는 순간 결정을 못하고 전이에게 물었다. 그러자 전이는 주공, 지금 나갈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먼저 뛰어들 테니 뒤따라 오십시오. 하며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조조는 망설일 여유가 없었다. 여포가 불과 50보쯤 뒤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전이의 뒤를 따라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바로 그 순간 성루의 지붕과 석가래가 우지끈거리며 무너져 내렸다. 누구 없느냐? 누구 없느냐? 조조는 떨어지는 석가래에 깔리면서 애타는 구원의 비명을 질러대었다. 조조가 다시 정신이 든 것은 자기의 본진 침상 위에서였다. 주공, 이제야 정신이 드시는군요. 전이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말한다. 내가 살아있는 건가? 조조는 불덩이에 깔리던 순간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그러자 전이는 제가 불덩이에 깔린 주공을 구해서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많이 다쳤나? 조조는 머리부터 몸통까지 붕대가 매어 있어서 전이에게 물었다. 그러자 전이는 전이의 말로는 주공께서 화상을 조금 입으셨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조조가 하하하 하고 호탕한 웃음을 웃는 게 아닌가. 주위에 있던 사람 모두가 깜짝 놀라며 조조의 침대 주위로 모여들었다. 주상, 웬일이십니까? 그러자 조조는 어느덧 원기왕성한 듯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하, 내가 필부 여포의 계략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다니. 내가 너무 경솔했어.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한 번 속았으니까 다음에는 여포놈을 한 번 속여야 할 판이 아닌가. 네, 무슨 말씀이신지. 하후연, 네? 자네를 나의 장례식의 장의지휘관으로 임명한다. 네? 무슨 그런 불길한 말씀을. 천만에, 계략일세. 자네는 오늘 새벽에 나 조조가 죽었다는 선언을 하게. 그리고 나를 만흥산에 감회장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란 말이야. 그러면 여포는 그 소문을 듣고 만흥산으로 몰려올 것이니
만흥산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켜 두었다가 적들이 몰려오거든 일시에 공격하여 섬멸시켜버리란 말이야. 그 일은 지금 즉시 시행하라. 조조의 정군은 가슴에 상장을 달고 장군들은 상복을 입고 조조의 장군기에는 조장을 매달아 띄웠다. 조조가 죽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여포의 진지에도 퍼졌다. 그리고 닷새 후에는 조조의 시체를 만흥산에 매장한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인제됐다. 조조가 죽었으니 이제는 그 잔당을 처부수기만 하면 되겠구나. 여포는 무릎을 치고 기뻐하며 그의 장례일이 오기만 기다렸다. 조조의 장례식을 거행하는 날이 되자 여포는 조조의 군사들을 일거에 섬멸하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서 3만에 이르는 군사를 이끌고 만흥산으로 향하였다. 만흥산 가까이 접근해 보니 과연 조조의 이름난 장수들이 상여를 메고 장지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적장들을 일거에 죽여 없앨 기회가 왔다. 총공격하라. 여포가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리자 여포의 군사들이 상여를 메고 가는 적장들을 향하여 구름대처럼 밀려 올라갔다. 그러자 상여를 메고 올라가던 조조의 군사들과 장수들이 상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사방으로 터지며 일말의 군호를 외치자 만흥산 기슭에서 난데없이 무장한 수많은 군사들이 튀어나오며 와 하고 태산이 무너질 듯한 함성을 내지르며 여포군을 내달아 사방에서 공격해 오는데 그 수가 실로 여러 만 명이었다. 여포군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의 기습을 받고 크게 당황하며 혼란에 빠져버렸다. 아차, 조조란 놈의 관계에 속았구나. 여봐라, 즉시 퇴각을 지시하라. 천하무적 여포도 이때만은 허겁지겁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급히 퇴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도망가는 적을 그대로 내버려둘 조조군이 아니었다. 조조군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의 적들을 향해 공격하다 보니 기동도 훨씬 용이하고 공격의 강도도 훨씬 강렬하였다. 여포란 놈을 잡아라. 조조군은 한술 더 떠서 여포까지 사로잡으려 하였다. 여포도 돌아서서 적들과 대적을 하려 하였으나 여포의 적토 많은 넓은 평지에서는 크게 위력을 발휘하나 지금과 같은 산비탈에서는 기동성이 크게 떨어졌다. 게다가 이번에는 산 아래에서 수많은 적병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여포는 어쩔 수가 없어 응전을 하였다. 그러나 워낙 많은 적병들이 벌떼처럼 덤벼드는 데다가 몰리기 시작한 자신의 부하들이 눈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자 자신도 적들과 대적할 마음이 사라졌다. 그리하여 간신히 적의 포위망을 뚫고 공격을 벗어나고 보니 3만 명이나 데리고 떠났던 군사들이 채 1만 명도 남지 않았다. 여포는 허탈해하며 내가 조조란 놈의 장꾀에 속았구나. 여포는 이를 부드득 갈며 남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서둘러 복양성으로 돌아왔다. 전투가 이 모양으로 전개되다 보니 서륙전에서 승리한 조조군의 사기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제야말로 여포와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라고 판단하고 복양성으로 몰려가서 여포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여포는 조조에게 크게 한번 당한지라 조조가 이번에는 또 어떤 계략을 쓸지 몰라서 섣불리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양군은 서로 대치한 채 한동안 휴전 상태에 들어갔는데 느닷없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 메뚜기 떼는 하늘을 가득 메워 햇빛을 차단하고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와 들판의 나무와 풀을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기 시작하였다. 끝없이 몰려온 메뚜기 떼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자 자기네들끼리 서로 잡아먹어 그 빈 껍데기가 땅을 뒤덮을 지경에 이르렀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산동 지방은
한여름 무성하게 자라던 모든 작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마침내 먹을 것을 찾아 뿔뿔이 어디론가 떠나기 시작하였다. 복양성 안팎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던 조조나 여포군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군량을 조달해야 할 농사를 크게 망치는 바람에 서로가 더 이상의 싸움은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조조는 복양성 공격을 중지하고 군사들을 하제로 물렸다. 하제에 도착한 얼마 뒤에 서주의 도겸이 죽고 유비가 새롭게 서주 자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조조의 귀에 들어왔다. 그러자 조조는 크게 노하며 유비란 놈이 서주목이 되었다고? 흥? 죽은 도겸이 나의 선친의 원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주 성주가 되었다는 것은 나와 대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뭐란 말이냐? 조조는 지난번부터 학수고대하며 서주를 손에 넣을 야심이었는데 여포로부터 자신의 본거지인 연주가 공격당함으로써 할 수 없이 퇴각한 바 있거니와 이제는 평소부터 가볍게 여기던 유비가 새로운 서주 성주가 되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크게 분개한 것이었다. 당장 군사를 일으켜 유비를 죽여버리고 도겸의 시체를 꺼내어 선친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하면서 출동 명령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러자 모사 순욱이 가난다. 주공, 지금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하제는 천혜의 요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본거지인 연주를 여포에게 빼앗긴 터에 다시 하제까지 버리고 서주를 얻으려다가 실패하면 우리는 어디를 근거로 제기를 도모하겠습니까? 우리가 서주에 힘을 기울이면 그동안 여포의 힘만 커질 것이옵니다. 그러나 군량을 댈 수 없는 땅을 언제까지나 지키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연암과 영주에는 황건적의 잔당인 하의와 황소가 무리를 이끌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처부수기는 심히 용이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삼군을 기르면 조정은 물론 백성들도 좋아할 것이옵니다. 순욱의 생각은 조조에게 귀한 선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조조는 그의 말대로 하후동과 조인에게 하제를 지키게 하고 자기는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원정길에 올랐다. 하의와 황소는 조조가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양산에서 조조군을 맞아 싸우기로 하고 군사들을 몰고 나왔다. 조조가 양산에 진을 치고 있는 적들과 몇 차례 부딪혀 보니 적의 병력은 많았지만 자신의 군사들과 달리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오합지졸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조조는 전의를 시켜 나가 싸우게 하였다. 과연 싸움의 결과는 조조가 예측한 대로 적들은 변변히 싸우지도 못하고 많은 군사가 죽었고 또 도망을 치거나 투항해 오기도 하였다. 이튿날 동이 트자 하의와 황소가 작심하고 조조군에게 선제 공격을 해왔다. 그리하여 조조가 군사들에게 맞서 싸우라고 명하려는데 달려오는 적들 앞으로 어디선가 나타난 키가 8척쯤 되어 보이는 거장부 하나가 말도 타지 않고 적들을 향해 유유히 걸어가면서 철봉을 휘휘 내두르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닌가. 졸개들은 상대가 안 되니 대장놈이 나와라. 군사를 몰고 앞장서서 달려오던 하의가 말을 멈추고 가당치 않다는 듯 물었다. 내 놈은 누구인데 홀로 나선단 말이냐? 목숨이 아깝지도 않더란 말이냐? 나 혼자도 내 놈들 모두를 당할 수가 있으니 어디 한번 나와보거라. 그러자 하의가 군사들을 기다리게 하고 자신은 말에서 내려 장도를 빼들고 거장부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두 말 없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1합, 2합, 3합. 불과 3합 만에 하의는 거장부가 휘두른 철봉의 대강통을 정통으로 맞고 거꾸러진다. 그러자 이를 본 황소가 말을 달려 합세했다.
그러나 황소도 거장부의 적수는 아니었다. 황소는 그에게 접근하기도 전에 철봉에 정통으로 맞은 말의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미처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거장부는 황소를 순식간에 밧줄로 묶어 의기양양하게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황건적 도당인 두 대장 장수가 한 사람의 정체불명의 장사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본 황소의 군사들은 몸을 떨며 뒤돌아 도망치기 바빴다. 침을 삼키며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조가 전이에게 명한다. 저 장수가 누구인지 알아오라. 전이가 급히 말을 몰아 달려가며 소리쳤다. 이놈께 섞어라. 너도 황건적이냐? 그러자 장사가 대답한다. 이놈, 똑똑히 보고 떠들어라. 나는 황건적을 붙잡아 가는 사람이다. 내가 황건적을 붙잡았거든 나에게 바쳐야 하거늘 어찌 내가 끌고 간단 말이냐? 내가 내 손에서 철봉을 빼앗아 간다면 두 말 없이 황건적은 너에게 내주리라. 그러자 전이가 크게 화를 내며 싸움을 걸었다. 정체불명의 장수도 맞서 싸운다. 10합, 20합, 30합 싸움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되었으나 도무지 승부가 나지 않았다. 조조를 비롯한 조조의 군사들은 두 사람의 격전을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순간 조조의 진영에서 퇴각을 명하는 징이 울렸다. 전이가 정체불명의 장수에게 말한다. 오늘은 둘 다 지쳤으니 내일 아침에 다시 싸우자. 그러자. 내일 다시 싸우자. 이렇게 전이가 본진으로 돌아오자 조조가 말했다. 대단한 장수로다. 내일은 그대가 싸우다가 쫓기는 척하면서 그 장사를 내게로 유인해 오라. 하고 일렀다. 이튿날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 전이는 30합쯤 싸우다가 급히 쫓겼다. 그러자 정체불명의 장수가 그의 뒤를 추격해 온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쯤 쫓아오다가 조조의 명령으로 어젯밤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 속에 말과 함께 빠지고 말았다.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장사에게 결박을 지었다. 그리고 장사는 결박된 채 조조 앞으로 끌려 나왔다. 조조는 장사를 보자 부하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사람을 몰라보고 이런 장사에게 결박을 짓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꾸짖으면서 친히 장사의 포박을 풀어주며 말했다. 미안하오. 당신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했더니 부하들이 명을 잘못 받아들인 것 같소? 도대체 장사는 어디 사는 누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